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예비 전력의 중요성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시 예비 전력의 신속한 동원이 전쟁의 양상을 바꿉니다. 예비군 정예화를 위한 훈련 강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 시행과 과학화 예비군 훈련으로 전진해 가는 우리 군. 병력 자원 부족을 극복하고 미래전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오늘 예비 전력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우리 군의 예비 전력 정예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볼 텐데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국방상담 리더십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원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사시 예비군을 동원하여 즉각 임무 수행 가능하도록 훈련하고 전투, 장비, 물자를 최적화 관리하는 예비 전력 정예화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육군 동원전력사 예하 64단에서 여단장을 수행하고 있는 배일수 대령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국방연구원의 정철우입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에 힘을 보탠 것 바로 예비 전력입니다. 예비 전력의 중요성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죠. 사실 우리 그 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기 전투는 현역이, 그리고 전쟁의 승리는 예비군이 하는 말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보시다시피 예비군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지금 부족 병력은 다 예비군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네. 예비군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언급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 억지력입니다. 전쟁이 나기 전에 예비군을 잘 정예화시켜놓고 이 전투력 발휘가 아주 잘 될 것 같이 보이면 상대국에서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역으로 이걸 다 한다. 사실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또 조직을 관리, 운영, 유지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주 전투를 예비군이 한다는 겁니다. 네. 사실 초기에는 현역 위주로 전투를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손실이 되거나 그리고 또 부대가 추가 창설하거나 또는 초기에도 현역으로 완전하게 편성되지 않은 부대는 예비군으로 이렇게 다 채워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군을 어떻게 정예화시키느냐가 전쟁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도 사실 예비군이 제대로 정예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 또 외국군까지 받아들여서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초기에 이 예비군의 준비는 좀 미흡했지만 지금은 예비군들이 리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미리 좀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예비군의 중요성. 교수님이 정말 한 쾌를 정리 잘해 주셨어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전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병력이 소모가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신병들이 필요할 텐데 그 아무 경험 없는 신병들은 아무래도 훈련도 다시 시켜야 되고 전투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본 훈련이 돼 있는 예비군을 투입하는 게 더 용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군 정예화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배 대령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서 전투 조직을 갖추고 지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총과 방독면 등 본인이 휴대하는 장비 물자를 잘 다루고 조건 반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최상호 기자님 혹시 축구, 족구 하시나요? 제가 전형적으로 하는 건 좋아하는데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답변을 꼭 잘하실 것처럼 하시는 것 같았는데 아니네요. 네. 우리가 축구를 할 때에 그 슈팅을 하죠. 슈팅을 할 때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슈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반사적으로 슈팅하게 되죠.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적이 나타나면은 조건 반사적으로 엎드리고 또 포복하고 총을 쓰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비군들을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0세 고령도 모집한다. 네. 은퇴 연령 예비역의 재입대를 추진한다. 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지금 부족한 병력을 예비군으로 지금 보충하는 모습인데 이게
쉽게 지금 되고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퇴역자의 재입대를 추진한다는 것은 모병의 상한 연령을 폐지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병력 충원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병의 상한 연령을 폐지한다는 것은 모병의 연령 조건을 완화한다는 것이지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시의 예비 병력으로 병력을 충원해야 되는데 제대로 충원이 안 되고 게다가 장비가 부족하다. 이거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서 우리가 좀 잘 보였던 그리고 또 우리가 인식을 했는데 이거 문제인데요. 조금 더 부연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 교수님. 예, 우크라이나는 서류상으로 90만의 예비군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예비군이 제대로 동원이 되지 않았고요. 또 동원령 발발도 문제입니다. 네. 하루 전에 동원령을 발발해서 그 예비군들을 모아서 전력화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비군들도 총기가 준비되지 않아서 저희들 신문을 보면서 어린이 장난감보다도 네. 못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렇죠. 솔직히. 네. 목총을 갖고 연습하고요. 네네. 목총도 없는 사람 나뭇가지 이런 걸 들고 그러니까. 연습하는 모습을 봤지 네.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없고요. 또 하나는 이 국가에서 못 해주니까 개인이 총을 사거나 개인 보호 장구를 또 착용하고 나온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전투를 하는데도 총기라든가 형태라든가 모습이 다 다른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있습니다. 사망자가 이렇게 생기면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동원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예비군을 채우지 못하고요. 비워두거나 아니면 일반 주민들 중에서도 싸우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부분을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 물자도 미리 준비해야 되고요. 네. 동원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요. 또 리더십들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에 동원령을 선포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것들이 다 이 국민의 안정과 국가의 그 독립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전시의 예비 전력이 힘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평시에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할 텐데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비교해 보면 좀 어떻습니까? 개혁을 하면서 러시아는 사실 현역병 위주로 간다고 하고 예비군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역병이 뼈대를 이루고요. 예비군은 그 부족한 부분을 일부 채우는 정도인데 2019년도에 랜더 연구소에서는 병력은 200만이라고 러시아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만 우리가 말하는 예비군, 동원 예비군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200만을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푸틴이 특수작전이라고 표현하면서 동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서류에 사인을 해서 징집하는 그런 수준의 나이 든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도 크림반도가 생기면서 국방 개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걸 발전시키려고 했으나 기간도 그렇고 능력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잘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다국정군과 연합훈련을 할 때 예비군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예비군 능력을 향상을 시켰고요. 또 예비군들에게 민간 전문가들, 드론이라든가 또는 사이버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을 붙여줘가지고 드론을 활용해서 적정을 파악하고 그걸 이용해서 화력을 유도할 수 있는 이 능력들은 예비군에도 가르쳤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예비군을 동원해서 훈련을 시켰던 이런 점들은 지금 전투에서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비군들이 실제로 게릴라식의 전투를 하면서 러시아군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의 동원 시스템은 아직도 문제는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시 군사 대비 대체 중요한데 우리도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예비군 훈련이 지금 재개가 이제 된다고 하니까 좀 안심은 됩니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배대령님 조금 더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코로나가 좀 진행되자 4월부터 단기 비상근 훈련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달부터는 16일 날 장기 비상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단은 참고적으로 평시에 약 8%의 예비군만 있습니다. 적게는 5%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단이 10,000명의 그 규모가 있다 그러면은 평시에는 한 800명 정도만 근무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 9,200명은
예비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훈련을 못하다가 지난달부터 비상근 예비군이 같이 훈련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갑자기 기분 뜻해지고 기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정 박사님 덧붙일 거 있으시잖아요. 네, 조금 부연을 하자면요. 6월 2일부터 재개가 되었고요. 올해 예비군 훈련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 전 예비군을 대상으로 소집 훈련 1일과 원격 훈련 1일을 혼합하여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소집 훈련이 1일로 축소되어 시행되는 만큼 원격으로 가능한 과목은 원격 교육으로 조정하고 야외 훈련이 꼭 필요한 과목 위주로 소집 훈련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과학화 전투 훈련장에서 훈련받는 모습 국민들이 정말 잘 보고 있거든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 훈련 받고 났을 때 반응 궁금합니다, 대령님. 네. 과학화 전투훈련장은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 MZ세대의 특징을 잘 반영하여서 스마트하게 장비를 갖추고 훈련하게 되고요. 또 지금의 전장 환경도 잘 이제 고려해서 훈련장을 꾸미문을 해가지고 예비군들에게 동기도 부여하고 또 훈련의 분명한 목표와 성과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예비군들도 이러한 과학화 훈련장에서 훈련하는 임하는 자세가 또 다르고 훈련을 받고 나면은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 네. 예, 개인적으로 병장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대대급 훈련장에서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고 네. 과학화 훈련장은 금곡과 서초 두 곳에서 체험 훈련을 받아보았습니다. 과학화 훈련장이 대대급 훈련장에 비해 좋았던 점은 능동적인 훈련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장착한 교전 훈련 장비와 중앙 통제소 간 네트워크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훈련 진행 상황이 관리되고 개별 예비군도 그 상황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점에서 잘 했다거나 미흡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점을 바로바로 알 수 있으니까 몰입도가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궁금한데 새롭게 시작된 과학화 전투 훈련장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예비군 훈련이 지난 2일 다시 시작됐습니다. 2년 만에 재개된 예비군 훈련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과학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첨단 과학훈련으로 탈바꿈한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의 풍경. 어떻게 확 바뀌었는지 그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출발! 실제 병력과 같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랜만에 예비군 훈련장을 찾은 예비군 장병들. 훈련장의 교관과 조교들은 이들이 반가울 따름입니다. 부대에 온 지 2년이 됐는데 2년 동안 예비군들을 만나지 못해 많이 아쉬웠습니다. 오늘 처음 만나게 되는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올해부터 전국 지역 예비군 대상자 약 40%, 수도권 지역 예비군 대상자 약 82%가 최첨단 시설을 갖춘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는데요. 과거 예비군 훈련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지난 2년간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비군 훈련을 모든 노력을 투자해서 준비했습니다. 과학화된 훈련장, 쾌적한 편의시설, 안전한 훈련을 통해서 의미 있는 훈련이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기상악천 후에 제한 없이 실내 사격장에서 안전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기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설치. 방탄 아크릴로 제작된 각 사로 칸막이. 도비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 설계한 피탄지. 정력을 보호하는 특수 헤드셋까지. 실내 사격장은 무엇보다 안전성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됐습니다. 다음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VR 영상 모의 사격 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훈련은 0점, 기록, 전술 사격 순으로 진행. 3개의 화면으로 구성된 멀티 스크린의 적이 발견되면 치열한 교전이 벌어집니다. 위치 정보 센서가 달린 공간 인식 방탄모. 실사격과 비슷한 수준의 반동이 느껴지는 전자감응 전투조끼. 실제 작전 지역을 배경으로 한 모의 전장은
마치 전투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야외 훈련 못지않은 생생한 현장감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지와 유사하게 구현된 시가지 전투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훈련에는 레이저를 인식하는 감지기를 활용하여 훈련 중 상대로부터 총격을 받을 경우 교전 훈련 장비의 부상, 사망 등 자신의 상태가 표시됩니다. 몰입도도 훈련 효과도 만점인 시가지 전투 훈련. 훈련장에 설치된 다양한 지형지물을 이용해 실감나는 전투 현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내 사격과 VR 영상 모의 사격, 시가지 전투 훈련까지 우리 군은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을 통해 훈련 효과 제고와 예비군 만족도 향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과학화 예비군 훈련을 통해 국가 안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68년 창설 이래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지탱해온 소중한 자산인 예비군. 최첨단 과학훈련을 통해 최상의 전투력을 갖춘 예비 전력으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파이팅! 우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예비 전력 중요성은 이제 정말 부각이 됐고 인식이 변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비군하고 예비군에 대한 인식 차이 좀 더 좁혀져야 되고요. 동시에 조직 체계에 대해서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비군은 현역을 보조하는 또 예비군은 현역보다 전투력이 떨어지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지휘관들이나 예비군 스스로도 군인으로서의 높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과 사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 현역에 비해서 예비군은 상당히 수준도 떨어지고 장비 물자도 처져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비군들도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최초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 국가는 현역과 예비군이 통합해서 싸우는 총체 전력 개념으로 싸우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쪽이 잘 싸우고 한쪽이 못 싸우면 이게 언밸런스 나지 않습니까? 전투력 발휘가 안 됩니다. 같이 잘 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총체 전력 차원에서 예비군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우리 첨단화 과학과 훈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예비군의 강점이 많고요. 저는 게다가 발전기에도 더 많지 않을까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교수님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예비군은 진짜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되게 부러워하는 것이 다 현역을 마쳤고 또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하는 게 한국만큼 총기 통제가 잘 되고 총기 구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총을 다루지 못하는 남자는 거의 없다. 누구라도 불러가지고 총을 주면 전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야기합니다. 네. 이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1991년에 LA에서 폭동이 났을 때 한인촌을 방어한 것이 그 미국의 경찰들이 아니고요. 거기에 살고 있는 한국인 남자들이 자경단을 구성해서 총기를 가지고 싸움으로써 그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못 들어오게 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걸 알고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과학과 훈련대 또 훈련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능력을 더 발휘하기 위해서 비상근 예비역 이런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고무적인 현상이죠.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 꾸준히 좀 상승돼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예비군 제도가 좀 촘촘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숙련된 전투원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훈련 일수나 훈련 방법이 조금 부족한 점은 있지 않나 싶은데 배대령님 어떻습니까? 현장에 있는 지휘관으로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훈련 시간과 일수를 늘리면 좋겠지만은 또 예비군 입장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역들이고 또 그들 나름대로 또 세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부대의 입장만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생겨서 예비군 전부는 아니지만은 주요 직책의 간부와 특기 요원이 부대에 소집되어 같이 훈련함으로써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잘 보충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해외 주요 국가들의 예비군 훈련 시간이 대한민국하고 좀 차이가 좀 납니까? 어떻습니까, 박사님? 예, 주요 국가 대비 우리 예비군의 훈련 시간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비군 병을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3년 주기로 54일, 싱가포르는 연간 6일과 14일, 스위스는 연간 3주의 훈련을 받습니다. 모병제 국가인 미국은 연간 2주간의 집중 훈련과 매월 2회 추가 훈련을 받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예비군은 동원 훈련 기간이 2박 3일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학생 예비군은 훈련 보류가 되어서 8시간 기본 훈련으로 동원 훈련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전시 필수적인 기본 훈련만을 이수하는데도 빠듯한 시간입니다. 네, 뭐 또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긴 한데 우크라이나 상황을 우리가 비춰볼 때 개인 확이 중요하고요. 또 예비군 장비 현대화 절실하다. 한 번 더 실감합니다. 게다가 통신 장비, 요거는 전쟁의 승패까지 좌우하지 않습니까? 저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저런 나라도 우리보다는 그래도 발전된 무기를 예비군에도 주는구나 이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네. 뭐 보면 드론이라든가 전자장비라든가 제벌린이라든가 이런 걸 주는데요. 사실 우리 예비군은 이 정도 수준도 못 가지고 있습니다. 뭐 2차 세계대전 또는 6.25 때 이때 쓴 장비도 있을 정도로 되게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말씀하셨는데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신 장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군용 통신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그 러시아 장군이 많은 사람이 사살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상용 통신 장비를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감청되어서 저격수에게 사살되었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네네. 우리도 군용 통신 장비가 매우 많이 부족하고요. 워키토키 등 상용 통신 장비를 저변에서 사용하고 있고 부족한 통신 장비는 상용 통신 장비를 구매해서 유사시에 주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군용 통신 장비를 줘서 우리의 그 군인들 또 지휘관들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훈련 때 좀 첨단 장비를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또 예비군 훈련 받아보면 아쉬운 점이 그런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네. 이거 어떻게 해야지 고쳐질까요? 훈련 때 해야 된다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방법을 달리 지금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AR, VR을 통해서 연습을 한다든가 또 시뮬레이터를 넣는다든가 하면 예산을 절감한 상태에서 그 장비를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와 더불어 원격 교육을 겸한다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방금 훈련을 말씀하셨는데 훈련은 전투처럼 전투는 훈련처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훈련을 할 때 편의에 위해서 하지 말고 대부대급 이 대부대 훈련을 해봐야 됩니다. 쪼개서 하지 말고요. 예를 들면 동원사단이 동원훈련한다 그러면 여단급이나 사단급을 동시에 동원해보면 통신 장비가 부족하다, 또 수송 체계가 문제가 있다, 또 급식 등 전투 근무 지원이 문제가 있다, 또 훈련장이 또 부족합니다. 훈련장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훈련 장비도 중요하고요. 훈련을 어떻게 하는가 방법과 규모도 아주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현실에 맞게 여러 가지 제도 도입 중요합니다.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서 현재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64단에서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작년 12월 7일에 그동안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30일만 소집하여 훈련하던 그런 체제였는데요. 이제는 30일이 아니라 30일 초과해서 180일까지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예비군법과 병력법 일부 개정 법률이 작년 12월 7일 날 통과를 했습니다. 네. 첫 시행을 우리 육군을 대표해서 우리 사단에서 시범적으로 그동안 동훈련을 2박 3일 실시했는데요. 사실은 이 동훈련은 부족한 실정이었죠. 그래서 장기 비상근 그 예비군이 평소에 180일을 같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동안 숙달된 능력과 또 예비군 물자를 사전에 또 관리함으로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예비군이 들어왔을 때 조기 정편에서 전방에서 요구하는 그런 전투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뀐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단은 전시에 그 예비군이 들어와서 빨리 정편해서 전방으로 빨리 이동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네. 이에 대한 지휘관으로서 사실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부담감이 자신감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숙련된 전투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셔야 될 텐데 일단 지원한 분들 어떤 분들이 지원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모집 대상은 동훈훈련 소집 대상인 1에서 6년차 예비병으로부터 중령까지 다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네. 그동안 예비군 병사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에서 포함되지 않았었죠. 선발 직책은 중소대장, 예단 및 대대 참모, 그리고 전투 장비 운영 및 정비 요원 등 주요 직책자들이 유사시에 금방 숙달할 수 없는 직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2박 3일 훈련이 아니라 180일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본인이 직책뿐만 아니라 동원되는 다른 예비군의 임무도 처음에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시범적으로 들어와 예비군들은 대부분 자경험을 하다가 들어왔는데요. 계속해서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상황만 봐도 이 전시 초기 이 긴급한 상황에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비군 정말 절실합니다. 자,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추진하면 전시 초기 긴급할 때 전투력 발휘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박사님.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특히 동원 병력의 의존성이 높은 동원 위주 부대의 전투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 동원 위주 부대의 지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많은 부대가 병력을 감축해야 했는데 특히 동원 사단 등의 동원 위주 부대의 현역 편성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2005년 이전에 동원 사단 수는 12개였고 각 사단의 현역은 2,000명 수준이었는데 국방개혁 과정에서 동원 사단 수는 5개로 줄었고 네. 각 사단의 현역은 1,000명으로 줄었습니다. 평시 현역 편성률이 15%에서 7.7%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입니다. 동원 사단의 임무는 줄지 않았는데 과거 2,000명이서 하던 임무를 1,000명이 하게 되니까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원되는 병력은 간부나 병이나 상관없이 병과 특기와 상관없이 모두 2박 3일의 최소한의 훈련만 받은 예비군이라고 할 때 과연 그렇게 동원된 예비군으로 편성되는 부대가 전시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장기와 단기 비상근 예비군이 적절히 편성되어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전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분명히 부대의 동원 준비 태세 향상과 전시 전력 발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 비상군 예비군 제도의 취지를 우리가 좀 더 고려해 본다면은 그 현장 부대가 전력 증강과 유지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병 자원 선발 보장이 필수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력 획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선 인력이 획득이 되고 나야 그 인원을 훈련도 시킬 수 있고 또 보직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이 인력 획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물론 장기 이야기도 하셨지만 장기 또 단기 비상근 예비군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인력을 선발할 때 자기가 현역 때 수행해봤던 직책 또는 임무를 하면 가장 좋은데 어렵다 그러면 의지와 열정이 있는 사람을 뽑으면 충분히 훈련을 시켜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현역 때도 해보니까 가능합니다. 네. 대신 이제 그 인원들이 보직이 되면 그 부대와 그 보직, 그 자리를 바꿔오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비군 제도 중에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보직이 바뀐다는 건데요. 이걸 그대로 둔다면 거기서 2년, 3년, 4년, 5년 한다면 능력 발휘는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인력 모집 부분은 지금 부사관이나 장교는 모집할 때에 군 단체에서 합니다. 군에서 이제 모집을 하는데 이 예비군은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민간 업체에 아웃소싱 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어떤 인원을 선발할 것인가는 심사위원회라든가 또는 그 여러 가지의 제도를 통해서 군에서 선발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민간과 군이 같이 합동해서 인력을 획득하는 방법을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이거 좀
궁금한데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직장을 다니면서 예비군을 병행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직장에 다니다가 들어온 그 예비군들이요. 43명 중에 23명이 있었습니다. 이 23명 중에 87%가 자영업 등 프리랜서로 이렇게 직장을 다니다가 돌아왔습니다. 네. 이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정규 직장을 다니면서 180일 비상근 예비군 훈련을 한다는 것은 제한된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 직장 정서상에 180일 자리를 비우는 직원들 누가 기업가들이 원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자영업 위주로 신청을 하였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장기 비상근 예비군들을 이분들이 계속 이게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연간 180일까지 이 장기 비상근 복무를 이제 한다고 하면 이분들 뭐 국가를 사랑해서 오는 건 맞지만 이 급여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급여 어떻게 좀 주나요? 많이 줘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급여는 인력 충원 측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미군의 경우 초기에는 현역에 비해 예비군의 급여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예비군의 충원이 어려움을 겪자 현역과 예비군의 급여 수준을 복무 일수에 비례하여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네. 예컨대 현역이 100일 복무하는데 1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예비군이 30일을 복무한다면 그 급여는 30만 원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비군의 지원율이 높아지게 된 것이죠. 이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장기 비상급 복무자는 하루 15만 원을 받습니다. 연간 2,700만 원입니다. 네. 이 정도가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현재 시점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급여 수준의 적절성은 우수 인력을 소요만큼 충원할 수 있는지와 연계해서 향후 조정해 나가는 여지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배 대리님이 현장에 계시잖아요. 네. 현장에서 급여 채정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반응이 제일 궁금합니다. 만족해하는지 어떤지네. 어떻게 꼭 집어서 이렇게 질문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관심 있는 거 아니십니까? 관심 있습니다. 아, 예. 네. 저도 갈 겁니다. 장기로. 네. 그 정철우 박사님 일부 언급을 하셨는데요. 급여 책정은 이분들 신분이 예비군이고 또 180일 동안 동훈훈련 소집으로 들어와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훈련 보상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보상비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180일을 근무하니까 결국은 2,7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이분들이 그 원하는 기대 보수는 5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오. 주로 이제 30대, 40대 이분들이 예비군을 지금 하고 지금보다는 있기 두 배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30조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책정되는 2,700만 원은 그 4대 보험에도 안 들어가 있고, 오. 네, 그다음에 각종 이제 그 보상비 안 들었기 때문에 딱 2,700만 원을 가지고 생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 그 보상 수준이 약 5천만 원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소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들 이렇게 명백한 임무 부여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또 상비군과 동일한 임무를 또 수행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비상근 예비군 제도, 특히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군의 전투력 발휘에 도움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토의가 됐습니다. 네. 사실 6개월 이상 이렇게 토의하고 준비하면서 이 현역처럼 유사시에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가 그걸 토의했는데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네. 현역보다 더 많은 임무를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역은 현역 부대에 10명이 있다 그러면 10명의 병사들이 또는 간부들이 자기 일을 평시부터 다 합니다. 하지만 예비군은 10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장기, 단기 비상근 해봐야 2~3명밖에 없는데 10명의 분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무가 더 많이 주어져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전시에 본인이 해야 될 임무는 100% 완성한다. 하지만 옆에 동료들 것까지의 미리 준비, 장비 물자라든가 또는 지휘 체계라든가 또는 뭐 전투 근무 지원이라든가 이거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비군도 들어왔을 때 전투력 발휘가 안 됩니다. 네.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가 이런 걸 많이 고민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시험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험해 보면서 많은 부분을 보강해서
임무를 더 이렇게 확대를 할 것이냐, 조정을 할 것이냐, 줄일 것이냐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 구 교수님이 지금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단장으로 지금 계시는 배 대령님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현장에서 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무 부여와 가업 평가가 명확히 이루어지는 게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고 이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장착을 잘 시키고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보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사단에서는 예비군이 이제 출근해서 자신이 임무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참고할 수 있도록 직책별로 가업과 임무 수행 지차에 대해서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참고 자료를 활용해서 장기 예비군 스스로 일일, 주간, 월간 가업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또 매월 또 지휘관 주관에서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재선발하고 임용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그 비상군 예비군은 이 동원 사단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운영 부대를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동원전력사령부 이하의 동원사단, 동원지원단 이런 데에서 운영을 했고요. 민사부대 또 전방군단의 동원포병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전투에 투입해야 될 군수지원부대, 공경부대까지도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해군, 해병대, 공군부대에도 일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방금 이야기하셨던 60동원사단에서 이제 60사단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방금 이야기한 그런 부대까지 확대가 되어야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그 결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정확히 어느 부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계획은 아직까지 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비 전력 중요하다. 대국민 인식 꾸준히 좀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런 방송도 준비했고요. 최근에도 세미나도 사실은 저희 대학에서도 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교수님과 정철호 박사님은 직접 또 발표도 해주셨고 여기 또 베리스 대령님은 저 참석해서 좋은 조언도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예비 전력에 대한 그 대국민 인식들은 높아지지 않을까 싶고 또 저희가 지금 소개하고 논의하고 있는 장기 비상군 예비군 제도 사실 국민들이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자꾸 홍보가 필요한데 홍보를 잘해야 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너무나 또 바른 소리만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령님 조금 더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시행 초기라 이 제도를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국방부와 육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경쟁률이 높았지만은 사실 계급별로 직책별로 좀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단기 비상근 예비군을 복무하다가 장기 비상근으로 전환한 예비군이 40% 될 정도입니다. 부대 훈련에 들어와서 듣거나 또 아름아름 듣고 해서 지원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국가적으로 공영 매체에 홍보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모집 홍보관을 양성해서 계속해서 모집함으로써 이런 예비군인들이 적수에 배치되고 계속 근무함으로써 국민 일자리도 창출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이 예비군들에게 확 끌리는 뭔가 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투잡을 뛰고 싶은 예비군들 좀 많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정 교수님 이분들을 모실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많이들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인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원율이 높아야 우수 인력을 획득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군의 전투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실 때 투잡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투잡은 단기일 때 가능하고요. 네. 180일 이내 복무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그 자체가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직업으로서의 매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급여 수준뿐만 아니라 복지 수준과 근무 환경 등의 요소에서도 민간의 직업과 비교하여서 필요한 부분을 식별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비상군 예비군의 장기 재임용 여건 보장 유지. 이것도 동시에 또 잘 제도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대령님 어떻습니까? 현장 지휘관 입장에서도 장기 재임용이 훨씬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과 다르게 제도상으로 이분들을 장기적으로 재임용을 계속 했을 경우에는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잘 검토해야 되고요. 또 제가 느끼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장기 비상근 예비군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사기 복지 대책이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비상근 예비군에 대한 뭐 복지 제공, 처우 개선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러려면 이제 또 예산이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이 필요하죠. 계산을 해봤는데 현재 급여 수준에서 국방부 계획처럼 장기 비상근을 600명, 단기 비상근은 4,500명까지 확대한다고 할 때 총 216억 원이 필요합니다. 네. 국회와 기재부 등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고요. 복지 제공에는 예산은 많이 들지 않지만 예컨대 군 골프장이나 숙박시설, 마트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민간의 놀이공원이나 영화관,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의 요금 할인을 해준다거나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관련된 기관과 정부 부처 그리고 민간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통적 안보위협에다가 이제 또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지금 중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군경, 소방의 이제 예비 전력이 함께 움직여줘야 되는 통합 방위 체제가 아주 체계적으로 원활히 수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논의를 하고 싶은데 교수님, 네. 예, 전쟁의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전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별로 표 안 나는 것 같지만 사이버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러시아가 또 물리적으로 공격을 했죠. 하듯이 앞으로도 하이브리드전 해가지고 다양한 모습의 전쟁이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전문 기관들이 많고 거기에 관련된 단체들이 많습니다. 뭐 지자체도 있고요. 또는 그 외에 군, 경, 소방 많을 겁니다. 이 통합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도 이런 통합 방위 작전을 위한 법도 있고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통합이 되게 되느냐. 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테러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경찰, 외교부의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네. 또 테러가 발생하고 나면 또 이게 조치를 하죠. 조치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군인, 소방 등의 통합 대응이 또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예방과 발생도 다르고요. 테러라는 것에 따라서 공조해야 될 기관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이버 공격은 우리도 몇 번 당했죠. 거기 보면 인터넷진흥원이라든가 국정원 또는 사이버 수사국 등이 또 공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팀들을 수시로 통합 훈련을 하고 팀워크를 맞춰 놔야만이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배대령님, 육군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비군대대 통합 방위 작전 수행과 관련해서 지역 대응 센터와 연계한 통합 대응 체계 확립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육군의 이제 전투 조직이 이제 대대입니다. 대대가 지자체 시군구와 같이 간호 파트너가 되어서 같이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군구 책임 지역에 있는 국가 방위 요소와 민간, 군경, 소방을 활용해서 상황 발생 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즉각적으로 그 상황 공유와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한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작전을 하다 보면은 이게 각 기관별로 그런 공유 체제가 달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방위 사태 시에는 통합방위 정보 공유 체계가 또 가동되고 있고 또 일반 재난이 발생하면은 국가 재난 관리 시스템이 또 가동해야 되고 또 비상 대비에는 비상 대비 정보 시스템이 가동해야 되는 이 정보 공유 체계가 다 다른 것이죠. 상황이 초기에 딱 발생되면은 어느 시스템을 먼저 가동해야 될 것인가, 또 어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면은 다른 시스템과 상황 공유라든지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실시간에 어떤 그 예산 투자도 중복 투자로 인해 가지고 자원 낭비되는 그런 요소들이 일부 있습니다. 현재 그 통합 방위 사태에 대한 협조 체계 구축 이거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까요? 네. 111이 무슨 전화번호인지 아십니까? 알죠. 112. 뭡니까? 간첩 신고. 111 한참 친구 아닙니까? 국정원 간첩 신고죠. 그럼 네네. 112는요? 경찰 113은요? 간첩 신고 아닙니까? 1337은요? 헷갈립니다, 갑자기. 337은 네. 1338도 있습니다. 아. 우리가 주민들이
이 주민 신고망인데 이 방금 이야기한 게 어느 걸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받는 기관이 다 틀립니다. 네. 주민 신고를 했을 때 이 받는 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 조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네. 어떤 데는 잘 몰라가지고 뭐 그냥 놔두기도 하고 어떤 데는 다른 전화로 하라고 토스를 하기도 하다 보니까 이 주민 신고에 의해서 통합 방위 작전이 시작되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렇듯이 주민 신고도 한 군데 아무 데나 한 군데 전화하면 통합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서 이것을 잘 이렇게 임무를 분배해 줄 수 있는 네.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통합 방위 작전의 출발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외에 이제 좀 전에 배 대령님이 말씀하셨던 시스템 통합이라든가 또는 전장 가시화를 위한 각 기관의 정보 공유 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토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의 경우는 또 서울은 메가시티 아닙니까? 그래서 위협에 더 취약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통합방위 전력 시스템 간의 어떤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박사님 걱정됩니다. 네. 갑자기 들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은 말씀하신 대로 메가시티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의 5분의 1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국가 기능이 또 집중되어 있고 지정학적으로는 최전방에 가까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수방사 간 통합 위기 대응 시스템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대응 태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구축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 대령님, 적극 대응 시스템 잘 갖춰지고 있죠? 수도 서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이 구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 관련 기관들이 하나의 통신망으로 소통하며 신속하게 현장 대응할 수 있는 4세 통신 기술인 PSLTE가 적용된 전국 당일 재난안전통신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단뿐만 아니라 2단 및 시군구와 원활히 통합방위 작전을 위해서 2단급까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재난안전통신망도 군, 관, 경, 소방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모바일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이 민관, 군경, 소방의 예비 전력까지 이 통합방위 협조체계 발전을 위한 우리 군의 노력 궁금합니다. 많은 토의와 또 통합된 훈련 이런 게 필요하고요. 또 통합방위 작전을 담당해야 되는 군 지휘관들은 수시로 지자체장이라든가 관련 단체장에게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중요성이라든가 행동 이런 부분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잘 리드해 주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방위 작전은 꼭 누구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팀에서 하고 그게 아마 군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통합방위 작전에 관련된 장비 물자 확보가 미흡합니다.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최신의 장비와 또 필요한 만큼의 물자 장비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군이 첨단 전력을 통해서 또 전승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비 전력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짐과 조언 듣겠습니다. 네, 우문예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우문현답의 어리석은 질문과 현명한 대답을 예비군 부대에 맞게 바꾼 것인데요. 우려의 문제는 예비군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동원사단 같이 동원 위주의 편성 부대는 예비군 전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쟁의 승패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마련된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잘 정착이 되고 활착이 되어서 우리 부대의 전투력이 높아지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예, 서두에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무엇보다 예비 전력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 전력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상관없는 전력이 아닙니다. 예비 전력은 상비 전력과 함께 총체 전력을 이루는 동반 전력입니다. 예비 전력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또는 인식의 전환이 예비 전력 정예화의 첫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쟁을 치르면서 이 병력, 특히 이 예비군을 어떻게 정의하냐는 중요한데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아주 등한시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국민들의 인식, 또 필요한 예산 지원, 그리고 이 예비군의 그 중요성 이런 것을 같이 좀 느끼고 정예화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예비 전력, 스페어 또는 보조 전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총체 전력 차원과 변화하는 안보 상황 고려해 봤을 때 예비군 훈련 내실화 그리고 예비 전력 정예화는 꾸준히 좀 더 열심히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을 강조해 보면서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력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예비 전력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에서도 지켜보았듯이 실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비군과 예비군의 구분 없는 첨단 정예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